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산골 노부부. 사람들은 대자연의 섭리를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 자연이 주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재앙이 닥칠 때마다 불평만 하며 자연에 대드는 우를 범한다. 깊은 산 중에서 인가를 찾아 헤매던 김삿갓이 마침내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하나를 발견했다. 저런 운막 같은 집에 과연 사람이 살고 있을까? 내리 사흘을 굶은 탓에 절실히 먹을 것을 찾아다니던 김삿갓에게 그 집은 그리 반가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라면 먹을 게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 집에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80을 훌쩍 넘긴 그들은 정정했는데 얼굴에는 근심이 하나도 깃들지 않았다. 마누라, 손님이 오셨구려. 어서 점심을 지어요. 주인 노인은 김삿갓을 반갑게 맞으며 부인에게 식사를 준비하라 일렀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산 중에 노부부 단둘만 사는 게 신기해서 김삿갓이 물었다. 영감님께서는 이 산골에서 산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얼마나 되긴. 나는 코올리게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떠나본 적이 없는걸. 놀랍군. 보통 사람 같으면 갑갑해서 한 달도 살 수 없을 터인데 그토록 오랫동안 살아왔다니. 평생 두 분만 이곳에서 사셨단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지. 한때는 이곳에도 집이 20채 정도 있었지만 하나 둘 도성을 찾아 나가고 한 10년 전부터 결국 우리 둘만 남았지. 그럼 영감님은 슬하에 자제분을 두지 않으셨습니까? 있네. 하지만 그 아이들도 다 산을 내려가 제 길을 찾아갔지. 그때 노파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상차림을 보니 쌀 한 톨 섞이지 않은 보리밥과 삶은 감자, 옥수수, 그리고 간장이 전부였다. 잔은 없지만 많이 드시게. 주인 노인이 다정하게 식사를 권했다. 자제분들이 모두 떠났으면 집에 젊은이가 없을 텐데 그럼 영감님께서는 어떻게 생활을 꾸려가십니까? 두 늙은이가 먹으면 얼마를 먹는다고. 먹고 사는 데는 큰 불편이 없으니 생활은 어렵지 않네.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데 농사를 지으려면 힘들 것 아닙니까? 김삿갓은 자꾸만 걱정되었다. 80을 넘긴 두 노인이 힘든 경작을 하기란 보통 어려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주인 영감은 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농사를 할 게 뭐 있나? 봄에 보리랑 감자랑 호박 이런 건 몇 가지만 심어 놓으면 한 해 먹을 걱정을 없는걸. 그래도 1년 내내 보리밥에 호박죽, 찐 감자만으로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것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지. 그럼 다른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을 거리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보시게, 산짐승이나 들짐승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굶어 죽는 것 보았는가? 모든 동물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잘 살아가고 있어. 그것이 대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사람이 풀만 먹고는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 연세에 짐승 사냥을 해서 고기를 드실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허허, 자네가 이 늙은이 걱정을 많이 해주는구려. 하지만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산중에는 먹을 것이 많네. 철 바뀔 때마다 냉이며 달래, 두릅, 고사리 같은 푸성기도 많고 복숭아, 앵두, 밤, 잣, 도토리 같은 과실도 많지. 아,
김삿갓은 뭔가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번쩍 정신이 들었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랬다. 아웅다웅 싸우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은 자연의 그 오묘한 진리를 알 리가 없다. 남보다 편하게 살려고 아등바등하고 남보다 권위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주인 노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었다. 김삿갓은 노인의 집을 떠나면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존경심에 몇 번이고 절을 한 뒤에야 발길을 돌렸다. 가난이 죄. 땅 위에 신선이 있으니 부자가 신선이고 인간에겐 죄가 없으니 가난이 죄라네. 가난한 자와 부자가 따로 있다고 말하지 말게. 가난한 자도 부자 되고 부자도 가난해지는 법이라네. 병은 자신의 마음이 고치는 것. 병을 약으로 고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세상에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병은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강원도 어느 마을에 진맥조차 제대로 못 보는 돌팔이 의원이 있었다. 그는 의사로서의 소양은 없었으나 워낙 임기응변에 능하여 그 마을 사람들은 그를 명의인 줄 알고 있었다. 어떤 병이든 그가 진맥을 보고 내려준 처방대로 하면 틀림없이 병이 낫기 때문이었다. 김삿갓도 처음에는 그가 명의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이내 돌팔이 의원임을 알게 되었다. 김삿갓이 의원을 찾아갔을 때 웬 사내가 헐레벌떡 의원을 찾아왔다. 사내는 배 안에 무슨 달걀 같은 것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여 영 거북해 살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돌팔이 의원은 진맥을 보는 둥 마는 둥 신용만 하더니 이내 진단을 내렸다. 자네 배 안에서 달걀만한 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방귀가 탈출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것일세. 자네 얼굴이 볼기짝처럼 생겨 방귀가 출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것이니 이 약을 다려 먹으면서 부지런히 운동하게. 김삿갓이 의원의 처방을 보고는 따져 물었다. 세상에 방귀를 몰아내는 약도 있어? 나는 어느 의서에서도 그 같은 약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소. 의원이 솔직히 고백했다. 그런 약이 의서에 나올 리가 만무하지. 하지만 난 내가 내린 처방에 대해 항상 자신을 갖고 있소. 방금 다녀간 사내는 무슨 병이라고 생각하오? 글쎄, 나도 진맥을 볼 줄 몰라서 잘은 모르겠소만. 내가 보기에 그 사내는 소화불량이오. 다른 몹쓸 병에 걸렸다면 얼굴색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소. 그러니 며칠 소화제 좀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속이 다스려지지 않겠소? 어떻소? 내가 틀린 처방을 내린 거요? 정말 소화불량이라면 그의 처방이 맞았다. 하지만 소화불량이 아니고 다른 병이라면 그는 의원 노릇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는 딱히 실수 없이 진맥을 보고 약을 지어주었으며 환자들도 그 약을 먹고 병이 나았다. 그러고 보면 나름대로 비법을 가진 셈이었다. 모름지기 병은 스스로 낫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약이라는 것도 환자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약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라 이 말이오. 김삿갓은 의원의 말을 듣고 뭔가 깨닫는 바가 있었다. 병은 스스로 낫게 되어 있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 말은 틀린 게 아니었다. 약으로 병이 낫는다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생로병사가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진리를 돌팔이 의원이 새삼 일깨워준 것이다. 따귀에는 따귀로. 이열치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리고 따기에는 따기로. 못된 졸부와 한 통 속으로 놀아나는 사또의 뺨을 후려갈긴 김삿갓의 통쾌한 복수였다. 어느 부자 마을을 지나게 된 김삿갓이 못된 졸부가 있다는 말을 듣고 도대체 얼마나 고약한지 알아보기 위해 그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이게 웬걸. 안에서 집주인이 나오더니 느닷없이 김삿갓에게 따기를 한 대 올려붙이는 게 아닌가? 집주인은 박부자라는 아주 고약한 영감이었다. 아니, 이런... 김삿갓은 창졸지간에 당한 봉변이라 화가 치밀었다. 이런 고얀 영감 같으니라고. 당장 관가로 가자. 김삿갓은 앞뒤 가릴 것 없이 영감의 멱살을 잡고 관가로 끌고 갔다. 관가에 도착하자 사또가 까닭을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다 늦은 저녁에 이 난리인가? 아니 그대는 박부자가 아니오. 사또는 박부자를 보자 깜짝 놀라 말끝을 흐렸다. 박부자는 사또와 평소에 형님 아오하며 지내는 사이였다. 김삿갓은 그것도 모르고 사또에게 조금 전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렇소이까? 그럼 이 판결을 어찌하면 좋겠소? 사또는 김삿갓이 안 보는 사이에 몰래 박부자에게 눈을 찡긋해 보이며 말했다. 과거에 아무 이유 없이 뺨을 때린 자를 처리한 선례가 있다면 그대로 처리해 주시오. 사또가 말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판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뺨을 맞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어서 엽전 한 푼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난 적이 있소이다만. 뭐요? 엽전 한 푼이라고? 김삿갓은 너무 기가 막혔다. 엽전 한 푼을 던져주고 이 사건을 종결짓겠다는 심보였다. 그건 너무 불공평한 판결 아니오? 하지만 그때 뺨을 맞은 자는 아주 고마워하며 돌아갔소이다. 사또는 또다시 박부자에게 눈을 찡긋해 보였다. 김삿갓은 그제야 사또와 박부자 간에 뭔가 연줄이 있음을 눈치챘다. 하지만 모른 척하고 말했다. 정 그렇게 판결을 내리겠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 김삿갓은 사또가 앉아있는 마루 위로 천천히 올라갔다. 그러고는 손 쓸 틈도 없이 사또의 뺨을 냅다 후려갈겼다. 아니 이런 고약한 놈이 있나? 감히 사또의 뺨을 치다니. 사또는 엉겁결에 맞은 뺨을 두 손으로 감싸며 호통을 쳤다. 사또, 왜 그러시오? 뭐가 잘못되었소이까? 김삿갓은 태연스레 말했다. 이놈이 갑자기 머리가 돌았나? 멀쩡한 사람의 뺨을 때려놓고 뭐가 잘못되었냐고 묻다니. 사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김삿갓에게 주먹을 들이댈 참이었다. 사또 진정하시오. 나는 분명 사또에게 그 따기값을 치를 테니까 말이오. 따기값이라니? 방금 사또의 입으로 이 고을에서는 따기 한 대에 겨우 엽전 한 푼이라고 하지 않았소? 뭐라? 내가 이자에게 엽전 한 푼을 받을 게 있으니 그걸 받아서 가지도록 하시오. 그리 되면 계산은 정확하게 된 것 아니오? 사또는 아무 대꾸도 못한 채 쩔쩔맬 뿐이었다. 파도둑 가려내기.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내심으로 용서하면 복이 되어 돌아온다. 정말 어려운 일은 용서해도 될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김삿갓이 윤생원이라는 영감의 집에서 머물 때였다. 그는 돈 많은 부자이면서 마을의 온갖 일을 맡아 하는 일종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루는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 어느 노파가 경작하는 팥밭이 몽땅 털렸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윤생원은 김삿갓을 불러 상의했다.
사카 선생, 도둑놈을 잡아드려야겠는데 방법이 없겠소? 밤을 틈타 팔을 뽑아갈 정도면 어지간히 궁한 사람인가 보군요. 노파가 경작하는 팥밭은 규모가 제법 큰 것이었는데 한 고랑도 남김없이 몽땅 쓸어간 상태였다. 그런 놈은 잡아다가 본보기로 단단히 혼을 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거요. 꼭 잡아야겠는데 좋은 방법 좀 알려주시오. 범인을 잡는 일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소? 그럼 어서 방법을 일러주시오.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저와 미리 한 가지 약속해 두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요? 제 방법대로 하면 범인은 꼭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범인은 이제 더는 마을에서 살 수 없을 것이니 생원 어르신께서는 그의 정체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가뜩이나 주민수가 적은 마을이었다. 규모가 큰 팥밭을 몽땅 털어갈 정도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렇다면 분명 마을 사람의 소행이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에게 범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리면 그가 얼굴을 들고 마을에서 살 수는 없을 것이었다. 김삿갓은 그걸 우려한 것이다. 윤생원은 김삿갓의 말대로 하겠으니 어서 방법을 알려달라고 재촉했다. 밤새 팔을 뽑았을 것이니 아직 범인의 손에서는 파 냄새가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손 냄새를 맡아보면 범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냄새를 맡으면 범인은 미리 도주할 것이니 적당히 일을 만들어 생원 어르신이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할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오, 그렇게 하면 되겠군. 그런데 윤생원은 마음이 조급해 그날 아침에 당장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드러내놓고 일일이 손냄새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이라야 50명 남짓이었기에 금방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일일이 손냄새를 확인했건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이상하다. 윤생원이 고개를 갸웃거릴 때 누군가가 소리쳤다. 박서방이 안 보인다. 그러고 보니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 모였을 때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었는데 손냄새를 확인하던 중 박서방이 몰래 도망간 것이었다. 결국 박서방이 범인임이 분명히 가려졌다. 하지만 그는 그날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김삿갓이 윤생원에게 아쉬워하며 말했다. 오늘 밤에는 박서방의 식구들마저 야반도주를 할 것입니다. 도둑놈 집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어떻게 이 마을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생원 어르신은 파도 잃고 마을 사람들도 잃으셨군요. 윤생원은 그제야 자신의 조급함을 후회했으나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였다. 죽 한 그릇. 배움이 많든 적든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많이 배운 자는 그 배움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 쓰고 못 배운 자는 항시 겸허하고 순수하게 살아간다면 누가 더 낫고 못남이 없을 것이다. 김삿갓은 나흘 동안이나 굶은 몸을 이끌고 인가를 찾아 헤맸으나 가도 가도 깊은 산중이었다. 도무지 인가가 눈에 띄지 않았다. 오죽하면 눈에 헛것이 보이기 일쑤였는데 저 멀리 초가집에서 굴뚝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게 보인다 싶어 힘을 내서 달려가 보면 쓰러진 고목이 우뚝 서 있고 밥 짓는 냄새가 난다 싶어 뛰어가자면 어느 짐승의 배설물만 널브러져 있을 뿐이었다. 이러다간 아무도 없는 산중에서 꼼짝없이 죽고 말겠구나. 하지만 아무리 나흘째 끼니를 걸렀어도
정신만은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쓰러지면 그곳이 곧 무덤이 되고 말리라는 생각에 모진 마음을 먹고 힘겹게 걸음을 옮겼다. 얼마나 걸었을까? 굶은 지 닷새째로 접어드는 밤이었다. 역시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었다. 험준한 산세가 눈앞에 떡 버티고 있는 저만치쯤에 희미하게나마 사람이 움직이는 게 보였다. 김삿갓은 혹시 저 움직이는 물체가 사람이 아니고 맹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더 피할 수조차 없는 지경이었다. 사람이면 먹을 것을 청하고 맹수라면 마지막 힘을 쏟아 혈투를 벌여서라도 기필코 그놈의 고기를 먹겠노라 각오를 다졌다. 다가가 보니 다행히도 그 물체는 사람이었다. 여보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김삿갓은 숨이 잦아드는 여린 소리로 그 사람에게 말했다. 그 사람은 김삿갓과 엇비슷한 연배의 사내였는데 한껏 나무를 해서 지게에 지고 가는 중이었다. 김삿갓은 사내를 보자 비로소 살았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렸는지 그만 실신하고 말았다. 사내는 깜짝 놀라 지고 있던 지게를 비워버리고 대신 김삿갓을 실어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김삿갓이 깨어났을 때는 이튿날 아침이었다. 사내는 밤새 김삿갓을 간호하느라 두 눈이 퀭해지고 얼굴도 매우 수척해져 있었다. 여기가 어딥니까? 여긴 저희 집이니 안심하십시오. 김삿갓의 눈앞에는 정신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이 다가와 있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신을 차리고 한나절을 누워 몸을 추스르고 나니 이제 다시 잊고 있었던 시장기가 느껴졌다. 김삿갓은 목숨을 살려준 은혜도 갚기 전에 염치불고하고 사내에게 부탁의 말을 건넸다. 내가 곡기를 끊은 지가 오늘로 엿새가 된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먹을 것을 좀 주시겠습니까? 아, 이런 정신머리하고는 간호를 한답시고 식사 올리는 걸 깜빡하고 있었군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금방 상을 차려 올리겠습니다. 사내는 순박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마치 자기 형제의 병간호를 하듯 정성이 지극했다. 잠시 후 사내의 아내가 상을 차려 들고 들어왔다. 그런데 상에는 멀건죽 한 그릇만 달랑 놓여 있었다. 그것을 보자 사내는 몸둘 바를 몰라하며 쩔쩔맸다. 기운을 차리시려면 쌀밥에 고기를 드셔야 하는데 저희가 가진 것이 워낙 없어서 대접이 말이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말에 김삿갓은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인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곡기를 끊어온지라 지금 쌀밥을 먹으면 창자가 놀라서 곧 탈이 나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죽이 안성맞춤입니다. 두루 제 형편을 헤아려 대접해 주시니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김삿갓은 감사한 마음으로 죽을 달게 먹고 나서 사내에게 말했다. 저 역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 은혜를 갚을 길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가진 거라고는 쥐꼬리만한 글재주뿐이니 담례로 시 한 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시를 지어 사내에게 주었다. 네 다리 소반 위에 멀건 죽 한 그릇. 하늘에 뜬 구름 그림자가 그 속에서 함께 떠도네. 주인이여 면목 없다 말하지 마오. 나는 물속에 비치는 청산을 좋아한다오. 하지만 시를 받아든 사내는 머뭇거리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 못하며 공연히 발을 굴렀다. 김삿갓이 의아해서 까닭을 물어보니 사내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실은 저희가 배우지 못해 글을 읽을 줄 모른답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저희가 알아먹지를 못하니 너무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순박할 수가. 김삿갓은 그들의 겸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다. 그들 부부야말로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쌀밥에 고깃국도 명예와 권위 따위도 그들 앞에서는 한낱 보잘것없는 미물이요 뜬구름 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죽 한 그릇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물에 빠진 구두쇠 영감. 사람이 죽을 때 돈까지 꿰차고 갈 수는 없다. 그런데 물에 빠져 죽게 된 상황에서도 사례금은 줄 수 없으니 그런 줄 알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구두쇠 영감이 있었다. 경상도 지방을 유랑하던 김삿갓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지독한 노랑이 영감이 하나 있었다. 그 영감은 10서너 살부터 장사를 시작해 수십 년 동안 먹지도 입지도 않고 오로지 돈만 모아 지금은 거부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들은 바로 그 영감은 목숨과 돈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고 하면 서슴없이 돈을 거머쥘 유인이라는 것이다. 물론 농담이지만 누가 영감의 이마에 못을 박아 넣어도 아프다는 말 대신 쇠부치를 얻게 됐으니 이게 웬 횡재냐 하며 오히려 좋아할 사람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돈이 좋기로써니 자기 목숨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걸 보면 그 영감이 얼마나 구두쇠인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 일이었다. 김삿갓은 구두쇠 영감을 한번 만나보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영감이 볼 일이 있어 강 건넌 마을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삿갓은 일찌감치 나루터로 가 영감을 기다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모두 배에 오를 때까지 구두쇠 영감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 생겨 외출을 하지 않는 모양이군. 김삿갓은 돌아가려다가 혹시나 하여 사람 하나를 붙잡고 물어보았다. 혹시 구두쇠 영감님이 저 배에 타셨소? 예, 저기 다 떨어진 갓을 쓰고 있는 노인이 바로 구두쇠 영감이요. 김삿갓이 배에 탄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니 과연 거지행색이나 다름없는 노인 하나가 배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영감의 행색은 말 그대로 거지 차림이었다. 김삿갓 자신도 입성이 거지와 다를 바 없었으나 그보다도 영감이 더하면 더했지 나은 게 없었다. 아무리 구두쇠라고 해도 명색이 거부라는 사람이 저토록 거짓골을 하고 있다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 김삿갓은 서둘러 배에 올라 영감의 옆에 앉았다. 천천히 배가 떠나기 시작할 즈음 김삿갓은 슬며시 영감에게 말을 붙였다. 영감님,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영감은 김삿갓을 흘쩍 흘겨보더니 강 건너 하고 짧게 대답했다. 강 건너에 무슨 볼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영감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도 대답이 없기에 김삿갓은 다그치듯 몇 차례 더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영감은 갑자기 벙어리가 되었는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때 옆에 있던 사내가 딱하다는 듯 혀를 차며 김삿갓에게 말했다. 헛고생이요. 저 영감님은 이제 한마디도 안 할 거요. 아니, 왜 말씀을 안 하신단 말입니까? 말을 하면 그만큼 힘을 쓰게 되잖소? 그러면 배도 쉬고 파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소? 김삿갓은 그제야 영감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쓸데없는 데 기운을 쓰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런 노랑이가 있다는 말을 듣긴 했으나 그저 웃어보자고 지어낸 소리인 줄 알았더니 바로 옆에 그런 이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배가 중류쯤에 이르자 문제가 발생했다. 구두쇠 영감이 자리를 옮기려다가 기우뚱하더니 그만 물에 빠지고 만 것이었다.
헤엄을 못 치는 영감은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몸부림을 쳤다. 하지만 영감을 구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영감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나를 건져줘도 사례금은 한 푼도 못 주네. 그런 줄 알고 나 좀 살려주게. 아이고 사람 죽네. 개털 옷을 입은 노인. 인심이 야박한 졸부 양반 늙은이를 골려주기 위해 김삿갓은 개구멍에서 나온 개에게 달려가 큰 절을 올렸다. 어느 시골 마을에 인심이 야박한 노인 양반이 있었다. 어느 겨울 날이 저물자 김삿갓은 하필 그 집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우리 집에서는 얼굴 모르는 사람은 안에 들이지 않으니 다른 데로 가보게. 개가죽으로 지은 두툼한 털옷을 입고 있던 노인은 첫마디부터 딱지를 놓았다. 하지만 김삿갓도 그 정도에서 물러날 만큼 만만한 인물은 아니었다. 그는 대뜸 양반 타령을 하며 맞섰다. 어르신께서는 점잖은 양반분 같으신데 저도 행색이 이래서 그렇지 뼈대 있는 양반 가문 출신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양반이라는 소리에 노인은 다소 주춤하는 기색이더니 갑자기 실눈을 뜨고 김삿갓을 쳐다보았다. 자네가 양반이라고? 그럼 행실도 양반다워야 할 게 아닌가? 예? 제 행실이 잘못되었는지요? 양반이라면 우선 어른을 보았을 때 큰 절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시골 촌구석에서 양반이랍시고 행세하는 노인은 그야말로 권위주의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김삿갓은 노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못 이기는 척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이제 큰 절까지 드렸으니 저를 재워주시는 겁니까? 하지만 노인은 손을 휘저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누가 재워준다고 했는가? 나는 다만 자네에게 양반의 예법을 가르쳐 주었을 뿐일세. 눈꼴 시린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체면 불구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큰 절까지 했는데도 소위 양반이라는 늙은이는 여전히 재워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추운 겨울날 어떻게든 찬바람을 피해서 자야겠기에 노인에게 정중히 말했다. 아직도 저를 양반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 그럼 제가 시를 한 수 지어 올리겠습니다. 김삿갓은 곧바로 시 한 수를 지어 노인에게 주었다. 그대가 양반이면 나도 양반이라네. 양반이 양반을 몰라보니 양반은 무슨 양반인가? 조선에선 3가지 성씨만이 양반인데 그 중에서도 김의 김씨가 으뜸 양반이지. 나는 천리 밖에서 찾아온 손님 양반이고 그대는 팔자주와 부자가 된 양반이라네. 그런데 부자 양반이 진짜 양반을 싫어하니 손님 양반이 주인 양반의 면모를 알만하구나. 양반 행세를 하는 시골 노인을 신랄하게 비꼰시었다. 하지만 노인이 이 시의 뜻을 알 리가 없었다. 노인은 시를 받아들고 머쓱한 표정을 짐짓 김삿갓을 나무랐다. 이 사람아, 누가 시를 지으라고 했는가? 여하튼 나는 양반이든 쌍놈이든 얼굴 모르는 위인은 집에 들이지 않으니 그리 알게. 이렇게까지 인정이 야박한 노인네는 처음이었다. 이쯤 되고 보니 김삿갓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었다. 더 이상 사정해 보았자 노인네 집에서 잠을 자기는 그른성 싶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노인네를 한번 골려주어야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마침 개구멍에서 개 한 마리가 기어 나오고 있었다. 김삿갓은 그 개를 보자 얼른 달려가서 넙죽 절을 했다. 그러자 노인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김삿갓이 능글맞게 대꾸했다. 방금 전에는 아들 양반에게 큰 절을 올린 것이고 지금은 아버지 양반에게 큰 절을 올린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김삿갓은 총총히 자리를 떠났다. 노인은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길길이 날뛰며 김삿갓의 뒤를 쫓아갔다. 김삿갓은 노인이 개가죽으로 만든 털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일부러 개에게 절을 했던 것이었다. 노인을 개자식으로 취급했으니 격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식욕도 점잖게 다스려야. 사람인 이상 식욕과 성욕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밥을 얻어먹으면서 조기구이가 올라올 정도면 성찬이라 할 수 있는데 김삿갓은 더 큰 조기를 먹으려고 그 와중에 꾀를 냈다. 김삿갓이 충청도 지방을 지날 때 소씨 성을 가진 선비집에 들르게 되었다. 소 선비는 책을 많이 읽어 한문에 박식했고 한시를 잘하는 사람을 무척 좋아했다. 김삿갓 역시 시에 능했기에 처음부터 소 선비에게 대접을 잘 받았다. 어느덧 점심때가 되어 김삿갓은 소 선비와 함께 점심상을 받게 되었다. 상 위에 오른 요리는 먹음직한 조기구이였다. 물론 두 사람이 먹기 좋도록 한 마리씩 따로 접시에 올려져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소 선비의 조기가 더 커 보였다. 그걸 보자 김삿갓은 큰 조기를 먹고 싶었다. 그래서 잠시 생각하다가 한 가지 꾀를 냈다. 소 선비, 우리가 통상 식사할 때는 밥을 왼쪽에 놓고 국을 오른쪽에 놓고 먹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오늘 밥상에 올라온 생선은 어디에 놓고 먹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소선비는 처음 듣는 말이었기에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다. 생선이야 어디에다 놓고 먹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지만 지금까지 김삿갓과 여러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보통 사람이 아니니 필시 무슨 까닭이 있어 그런 질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리면 자신의 체면이 깎일 것 같아 조심스럽게 대답을 밀었다. 소선비가 머뭇거리자 김삿갓이 다시 물었다. 생선을 어디다 놓고 먹으라는 법은 없으니 쉽게 생각하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선비께서는 성이 소씨죠? 그렇죠. 소자에 보면 고기 어자가 있죠? 그야. 소자에 보면 고기 어자가 어디에 있죠? 그야 왼쪽에 있죠. 한문 박사가 그것을 모를 리 없었다. 하하하, 그렇죠. 김삿갓은 거기까지만 말을 하고는 웃기만 할 뿐 다음 말을 잇지 않았다. 뭔가 골똘히 생각하던 소선비가 역시 크게 웃으며 오른쪽에 있던 생선 접시를 왼쪽으로 옮겨 놓았다. 하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선비가 왼쪽으로 옮긴 접시에는 작은 조기가 들어있었다. 자신이 작은 것을 먹겠다는 뜻이었다. 다 드시고 모자라면 조기를 더 내오라 할 테니 마음껏 드십시오. 소선비는 큰 생선을 먹고자 하는 김삿갓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말했다. 자칫 추하게 보일지 모르는 식탐을 애써 참지 않고 점잖게 유머로 다스리는 김삿갓이 소선비는 부럽기만 했다. 두 사람은 통쾌하게 한바탕 웃은 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계속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산골 노부부.
사람들은 대자연의 섭리를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 자연이 주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재앙이 닥칠 때마다 불평만 하며 자연에 대드는 우를 범한다. 깊은 산 중에서 인가를 찾아 헤매던 김삿갓이 마침내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하나를 발견했다. 저런 운막 같은 집에 과연 사람이 살고 있을까? 내리 사흘을 굶은 탓에 절실히 먹을 것을 찾아다니던 김삿갓에게 그 집은 그리 반가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라면 먹을 게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 집에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8순을 훌쩍 넘긴 그들은 정정했는데 얼굴에는 근심이 하나도 깃들지 않았다. 마누라, 손님이 오셨구려. 어서 점심을 지어요. 주인 노인은 김삿갓을 반갑게 맞으며 부인에게 식사를 준비하라 일렀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산 중에 노부부 단둘만 사는 게 신기해서 김삿갓이 물었다. 영감님께서는 이 산골에서 산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얼마나 되긴. 나는 코올리게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떠나본 적이 없는걸. 놀랍군. 보통 사람 같으면 갑갑해서 한 달도 살 수 없을 터인데 그토록 오랫동안 살아왔다니. 평생 두 분만 이곳에서 사셨단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지. 한때는 이곳에도 집이 20채 정도 있었지만 하나 둘 도성을 찾아 나가고 한 10년 전부터 결국 우리 둘만 남았지. 그럼 영감님은 슬하에 자제분을 두지 않으셨습니까? 있네. 하지만 그 아이들도 다 산을 내려가 제 길을 찾아갔지. 그때 노파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상차림을 보니 쌀 한 톨 섞이지 않은 보리밥과 삶은 감자, 옥수수, 그리고 간장이 전부였다. 잔은 없지만 많이 드시게. 주인 노인이 다정하게 식사를 권했다. 자제분들이 모두 떠났으면 집에 젊은이가 없을 텐데 그럼 영감님께서는 어떻게 생활을 꾸려가십니까? 두 늙은이가 먹으면 얼마를 먹는다고. 먹고 사는 데는 큰 불편이 없으니 생활은 어렵지 않네.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데 농사를 지으려면 힘들 것 아닙니까? 김삿갓은 자꾸만 걱정되었다. 8순을 넘긴 두 노인이 힘든 경작을 하기란 보통 어려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주인 영감은 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농사랄 게 뭐 있나? 봄에 보리랑 감자랑 호박 이런 것 몇 가지만 심어 놓으면 한 해 먹을 걱정은 없는걸. 그래도 1년 내내 보리밥에 호박죽, 찐 감자만으로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것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지. 그럼 다른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을 거리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보시게, 산짐승이나 들짐승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굶어 죽는 것 보았는가? 모든 동물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잘 살아가고 있어. 그것이 대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사람이 풀만 먹고는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 연세에 짐승 사냥을 해서 고기를 드실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허허, 자네가 이 늙은이 걱정을 많이 해주는구려. 하지만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산중에는 먹을 것이 많네. 철 바뀔 때마다 냉이며 달래, 두릅, 고사리 같은 푸성기도 많고 복숭아, 앵두, 밤, 잣, 도토리 같은 과실도 많지. 아, 김삿갓은 뭔가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번쩍 정신이 들었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랬다. 아웅다웅 싸우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은 자연의 그 오묘한 진리를 알 리가 없다. 남보다 편하게 살려고 아등바등하고 남보다 권위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주인 노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었다. 김삿갓은 노인의 집을 떠나면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존경심에 몇 번이고 절을 한 뒤에야 발길을 돌렸다. 가난이 죄. 땅 위에 신선이 있으니 부자가 신선이고 인간에겐 죄가 없으니 가난이 죄라네. 가난한 자와 부자가 따로 있다고 말하지 말게. 가난한 자도 부자 되고 부자도 가난해지는 법이라네. 병은 자신의 마음이 고치는 것. 병을 약으로 고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세상에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병은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강원도 어느 마을에 진맥조차 제대로 못 보는 돌팔이 의원이 있었다. 그는 의사로서의 소양은 없었으나 워낙 임기응변에 능하여 그 마을 사람들은 그를 명의인 줄 알고 있었다. 어떤 병이든 그가 진맥을 보고 내려준 처방대로 하면 틀림없이 병이 낫기 때문이었다. 김삿갓도 처음에는 그가 명의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이내 돌팔이 의원임을 알게 되었다. 김삿갓이 의원을 찾아갔을 때 웬 사내가 헐레벌떡 의원을 찾아왔다. 사내는 배 안에 무슨 달걀 같은 것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여 영 거북해 살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돌팔이 의원은 진맥을 보는 둥 마는 둥 신용만 하더니 이내 진단을 내렸다. 자네 배 안에서 달걀만한 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방귀가 탈출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것일세. 자네 얼굴이 볼기짝처럼 생겨 방귀가 출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것이니 이 약을 다려 먹으면서 부지런히 운동하게. 김삿갓이 의원의 처방을 보고는 따져 물었다. 세상에 방귀를 몰아내는 약도 있소? 나는 어느 의서에서도 그 같은 약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소. 의원이 솔직히 고백했다. 그런 약이 의서에 나올 리가 만무하지. 하지만 난 내가 내린 처방에 대해 항상 자신을 갖고 있소. 방금 다녀간 사내는 무슨 병이라고 생각하오? 글쎄, 나도 진맥을 볼 줄 몰라서 잘은 모르겠소만. 내가 보기에 그 사내는 소화불량이오. 다른 몹쓸 병에 걸렸다면 얼굴색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소. 그러니 며칠 소화제 좀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속이 다스려지지 않겠소? 어떻소? 내가 틀린 처방을 내린 거요? 정말 소화불량이라면 그의 처방이 맞았다. 하지만 소화불량이 아니고 다른 병이라면 그는 의원 노릇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는 딱히 실수 없이 진맥을 보고 약을 지어주었으며 환자들도 그 약을 먹고 병이 나았다. 그러고 보면 나름대로 비법을 가진 셈이었다. 모름지기 병은 스스로 낫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약이라는 것도 환자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약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라 이 말이오. 김삿갓은 의원의 말을 듣고 뭔가 깨닫는 바가 있었다. 병은 스스로 낫게 되어 있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 말은 틀린 게 아니었다. 약으로 병이 낫는다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생로병사가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진리를 돌팔이 의원이 새삼 일깨워준 것이다. 따귀에는 따귀로. 이열치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리고 따귀에는 따귀로. 못된 졸부와 한 통 속으로 놀아나는 사또의 뺨을 후려갈긴 김삿갓의 통쾌한 복수였다.
어느 부자 마을을 지나게 된 김삿갓이 못된 졸부가 있다는 말을 듣고 도대체 얼마나 고약한지 알아보기 위해 그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이게 웬걸. 안에서 집주인이 나오더니 느닷없이 김삿갓에게 따귀를 한 대 올려붙이는 게 아닌가? 집주인은 박부자라는 아주 고약한 영감이었다. 아니, 이런... 김삿갓은 창졸지간에 당한 봉변이라 화가 치밀었다. 이런 고얀 영감 같으니라고. 당장 관가로 가자. 김삿갓은 앞뒤 가릴 것 없이 영감의 멱살을 잡고 관가로 끌고 갔다. 관가에 도착하자 사또가 까닭을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다 늦은 저녁에 이 난리인가? 아니 그대는 박부자가 아니오. 사또는 박부자를 보자 깜짝 놀라 말끝을 흐렸다. 박부자는 사또와 평소에 형님 아오하며 지내는 사이였다. 김삿갓은 그것도 모르고 사또에게 조금 전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렇소이까? 그럼 이 판결을 어찌하면 좋겠소? 사또는 김삿갓이 안 보는 사이에 몰래 박부자에게 눈을 찡긋해 보이며 말했다. 과거에 아무 이유 없이 뺨을 때린 자를 처리한 선례가 있다면 그대로 처리해 주시오. 사또가 말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판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뺨을 맞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어서 엽전 한 푼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난 적이 있소이다만. 뭐요? 엽전 한 푼이라고? 김삿갓은 너무 기가 막혔다. 엽전 한 푼을 던져주고 이 사건을 종결짓겠다는 심보였다. 그건 너무 불공평한 판결 아니오? 하지만 그때 뺨을 맞은 자는 아주 고마워하며 돌아갔소이다. 사또는 또다시 박부자에게 눈을 찡긋해 보였다. 김삿갓은 그제야 사또와 박부자 간에 뭔가 연줄이 있음을 눈치챘다. 하지만 모른 척하고 말했다. 정 그렇게 판결을 내리겠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 김삿갓은 사또가 앉아있는 마루 위로 천천히 올라갔다. 그러고는 손 쓸 틈도 없이 사또의 뺨을 냅다 후려갈겼다. 아니 이런 고약한 놈이 있나? 감히 사또의 뺨을 치다니. 사또는 엉겁결에 맞은 뺨을 두 손으로 감싸며 호통을 쳤다. 사또, 왜 그러시오? 뭐가 잘못되었소이까? 김삿갓은 태연스레 말했다. 이놈이 갑자기 머리가 돌았나? 멀쩡한 사람의 뺨을 때려놓고 뭐가 잘못되었냐고 묻다니. 사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김삿갓에게 주먹을 들이댈 참이었다. 사또 진정하시오. 나는 분명 사또에게 그 따귀값을 치를 테니까 말이오. 따귀값이라니? 방금 사또의 입으로 이 고을에서는 따귀 한 대에 겨우 엽전 한 푼이라고 하지 않았소? 뭐라? 내가 이자에게 엽전 한 푼을 받을 게 있으니 그걸 받아서 가지도록 하시오. 그리 되면 계산은 정확하게 된 것 아니오? 사또는 아무 대꾸도 못한 채 쩔쩔맬 뿐이었다. 파도둑 가려내기.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내심으로 용서하면 복이 되어 돌아온다. 정말 어려운 일은 용서해도 될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김삿갓이 윤생원이라는 영감의 집에서 머물 때였다. 그는 돈 많은 부자이면서 마을의 온갖 일을 맡아 하는 일종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루는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 어느 노파가 경작하는 팥밭이 몽땅 털렸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윤생원은 김삿갓을 불러 상의했다. 삿갓 선생, 도둑놈을 잡아드려야겠는데 방법이 없겠소? 밤을 틈타 팔을 뽑아갈 정도면
어지간히 궁한 사람인가 보군요. 노파가 경작하는 팥밭은 규모가 제법 큰 것이었는데 한 고랑도 남김없이 몽땅 쓸어간 상태였다. 그런 놈은 잡아다가 본보기로 단단히 혼을 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거요. 꼭 잡아야겠는데 좋은 방법 좀 알려주시오. 범인을 잡는 일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소? 그럼 어서 방법을 일러주시오.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저와 미리 한 가지 약속해 두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요? 제 방법대로 하면 범인은 꼭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범인은 이제 더는 마을에서 살 수 없을 것이니 생원 어르신께서는 그의 정체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가뜩이나 주민수가 적은 마을이었다. 규모가 큰 팥밭을 몽땅 털어갈 정도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렇다면 분명 마을 사람의 소행이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에게 범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리면 그가 얼굴을 들고 마을에서 살 수는 없을 것이었다. 김삿갓은 그걸 우려한 것이다. 윤생원은 김삿갓의 말대로 하겠으니 어서 방법을 알려달라고 재촉했다. 밤새 팔을 뽑았을 것이니 아직 범인의 손에서는 파 냄새가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손 냄새를 맡아보면 범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냄새를 맡으면 범인은 미리 도주할 것이니 적당히 일을 만들어 생원 어르신이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할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오, 그렇게 하면 되겠군. 그런데 윤생원은 마음이 조급해 그날 아침에 당장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드러내놓고 일일이 손냄새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이라야 50명 남짓이었기에 금방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일일이 손냄새를 확인했건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이상하다. 윤생원이 고개를 갸웃거릴 때 누군가가 소리쳤다. 박서방이 안 보인다. 그러고 보니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 모였을 때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었는데 손냄새를 확인하던 중 박서방이 몰래 도망간 것이었다. 결국 박서방이 범인임이 분명히 가려졌다. 하지만 그는 그날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김삿갓이 윤생원에게 아쉬워하며 말했다. 오늘 밤에는 박서방의 식구들마저 야반도주를 할 것입니다. 도둑놈 집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어떻게 이 마을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생원 어르신은 파도 잃고 마을 사람들도 잃으셨군요. 윤생원은 그제야 자신의 조급함을 후회했으나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였다. 죽 한 그릇. 배움이 많든 적든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많이 배운 자는 그 배움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 쓰고 못 배운 자는 항시 겸허하고 순수하게 살아간다면 누가 더 낫고 못남이 없을 것이다. 김삿갓은 나흘 동안이나 굶은 몸을 이끌고 인가를 찾아 헤맸으나 가도 가도 깊은 산중이었다. 도무지 인가가 눈에 띄지 않았다. 오죽하면 눈에 헛것이 보이기 일쑤였는데 저 멀리 초가집에서 굴뚝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게 보인다 싶어 힘을 내서 달려가 보면 쓰러진 고목이 우뚝 서 있고 밥 짓는 냄새가 난다 싶어 뛰어가자면 어느 짐승의 배설물만 널브러져 있을 뿐이었다. 이러다간 아무도 없는 산중에서 꼼짝없이 죽고 말겠구나. 하지만 아무리 나흘째 끼니를 걸렀어도 정신만은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쓰러지면 그곳이 곧 무덤이 되고 말리라는 생각에 모진 마음을 먹고 힘겹게 걸음을 옮겼다.
얼마나 걸었을까? 굶은 지 닷새째로 접어드는 밤이었다. 역시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었다. 험준한 산세가 눈앞에 떡 버티고 있는 저만치쯤에 희미하게나마 사람이 움직이는 게 보였다. 김삿갓은 혹시 저 움직이는 물체가 사람이 아니고 맹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더 피할 수조차 없는 지경이었다. 사람이면 먹을 것을 청하고 맹수라면 마지막 힘을 쏟아 혈투를 벌여서라도 기필코 그놈의 고기를 먹겠노라 각오를 다졌다. 다가가 보니 다행히도 그 물체는 사람이었다. 여보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김삿갓은 숨이 잦아드는 여린 소리로 그 사람에게 말했다. 그 사람은 김삿갓과 엇비슷한 연배의 사내였는데 한껏 나무를 해서 지게에 지고 가는 중이었다. 김삿갓은 사내를 보자 비로소 살았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렸는지 그만 실신하고 말았다. 사내는 깜짝 놀라 지고 있던 지게를 비워버리고 대신 김삿갓을 실어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김삿갓이 깨어났을 때는 이튿날 아침이었다. 사내는 밤새 김삿갓을 간호하느라 두 눈이 퀭해지고 얼굴도 매우 수척해져 있었다. 여기가 어딥니까? 여긴 저희 집이니 안심하십시오. 김삿갓의 눈앞에는 정신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이 다가와 있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신을 차리고 한나절을 누워 몸을 추스르고 나니 이제 다시 잊고 있었던 시장기가 느껴졌다. 김삿갓은 목숨을 살려준 은혜도 갚기 전에 염치불고하고 사내에게 부탁의 말을 건넸다. 내가 곡기를 끊은 지가 오늘로 엿새가 된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먹을 것을 좀 주시겠습니까? 아, 이런 정신머리하고는 간호를 한답시고 식사 올리는 걸 깜빡하고 있었군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금방 상을 차려 올리겠습니다. 사내는 순박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마치 자기 형제의 병간호를 하듯 정성이 지극했다. 잠시 후 사내의 아내가 상을 차려 들고 들어왔다. 그런데 상에는 멀건죽 한 그릇만 달랑 놓여 있었다. 그것을 보자 사내는 몸둘 바를 몰라하며 쩔쩔맸다. 기운을 차리시려면 쌀밥에 고기를 드셔야 하는데 저희가 가진 것이 워낙 없어서 대접이 말이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말에 김삿갓은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인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곡기를 끊어온지라 지금 쌀밥을 먹으면 창자가 놀라서 곧 탈이 나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죽이 안성맞춤입니다. 두루 제 형편을 헤아려 대접해 주시니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김삿갓은 감사한 마음으로 죽을 달게 먹고 나서 사내에게 말했다. 저 역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 은혜를 갚을 길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가진 거라고는 쥐꼬리만한 글재주뿐이니 담례로 시 한 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시를 지어 사내에게 주었다. 네 다리 소반 위에 멀건 죽 한 그릇. 하늘에 뜬 구름 그림자가 그 속에서 함께 떠도네. 주인이여 면목 없다 말하지 마오. 나는 물속에 비치는 청산을 좋아한다오. 하지만 시를 받아든 사내는 머뭇거리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 못하며 공연히 발을 굴렀다. 김삿갓이 의아해서 까닭을 물어보니 사내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실은 저희가 배우지 못해 글을 읽을 줄 모른답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저희가 알아먹지를 못하니 너무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순박할 수가. 김삿갓은 그들의 겸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다. 그들 부부야말로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쌀밥에 고깃국도 명예와 권위 따위도 그들 앞에서는 한낱 보잘것없는 미물이요 뜬구름 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죽 한 그릇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물에 빠진 구두쇠 영감. 사람이 죽을 때 돈까지 꿰차고 갈 수는 없다. 그런데 물에 빠져 죽게 된 상황에서도 사례금은 줄 수 없으니 그런 줄 알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구두쇠 영감이 있었다. 경상도 지방을 유랑하던 김삿갓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지독한 노랑이 영감이 하나 있었다. 그 영감은 10서너 살부터 장사를 시작해 수십 년 동안 먹지도 입지도 않고 오로지 돈만 모아 지금은 거부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들은 바로 그 영감은 목숨과 돈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고 하면 서슴없이 돈을 거머쥘 유인이라는 것이다. 물론 농담이지만 누가 영감의 이마에 못을 박아 넣어도 아프다는 말 대신 쇠부치를 얻게 됐으니 이게 웬 횡재냐 하며 오히려 좋아할 사람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돈이 좋기로써니 자기 목숨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걸 보면 그 영감이 얼마나 구두쇠인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 일이었다. 김삿갓은 구두쇠 영감을 한번 만나보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영감이 볼 일이 있어 강 건넌 마을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삿갓은 일찌감치 나루터로 가 영감을 기다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모두 배에 오를 때까지 구두쇠 영감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 생겨 외출을 하지 않는 모양이군. 김삿갓은 돌아가려다가 혹시나 하여 사람 하나를 붙잡고 물어보았다. 혹시 구두쇠 영감님이 저 배에 타셨소? 예, 저기 다 떨어진 갓을 쓰고 있는 노인이 바로 구두쇠 영감이오. 김삿갓이 배에 탄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니 과연 거지행색이나 다름없는 노인 하나가 배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영감의 행색은 말 그대로 거지 차림이었다. 김삿갓 자신도 입성이 거지와 다를 바 없었으나 그보다도 영감이 더하면 더했지 나은 게 없었다. 아무리 구두쇠라고 해도 명색이 거부라는 사람이 저토록 거짓골을 하고 있다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 김삿갓은 서둘러 배에 올라 영감의 옆에 앉았다. 천천히 배가 떠나기 시작할 즈음 김삿갓은 슬며시 영감에게 말을 붙였다. 영감님,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영감은 김삿갓을 흘쩍 흘겨보더니 강 건너 하고 짧게 대답했다. 강 건너에 무슨 볼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영감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도 대답이 없기에 김삿갓은 다그치듯 몇 차례 더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영감은 갑자기 벙어리가 되었는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때 옆에 있던 사내가 딱하다는 듯 혀를 차며 김삿갓에게 말했다. 헛고생이요. 저 영감님은 이제 한마디도 안 할 거요. 아니, 왜 말씀을 안 하신단 말입니까? 말을 하면 그만큼 힘을 쓰게 되잖소? 그러면 배도 쉬고 파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소? 김삿갓은 그제야 영감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쓸데없는 데 기운을 쓰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런 노랑이가 있다는 말을 듣긴 했으나 그저 웃어보자고 지어낸 소리인 줄 알았더니 바로 옆에 그런 이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배가 중류쯤에 이르자 문제가 발생했다. 구두쇠 영감이 자리를 옮기려다가 기우뚱하더니 그만 물에 빠지고 만 것이었다. 헤엄을 못 치는 영감은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몸부림을 쳤다. 하지만 영감을 구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영감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나를 건져줘도 사례금은 한 푼도 못 주네. 그런 줄 알고 나 좀 살려주게. 아이고 사람 죽네. 개털 옷을 입은 노인. 인심이 야박한 졸부 양반 늙은이를 골려주기 위해 김삿갓은 개구멍에서 나온 개에게 달려가 큰 절을 올렸다. 어느 시골 마을에 인심이 야박한 노인 양반이 있었다. 어느 겨울 날이 저물자 김삿갓은 하필 그 집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우리 집에서는 얼굴 모르는 사람은 안에 들이지 않으니 다른 데로 가보게. 개가죽으로 지은 두툼한 털옷을 입고 있던 노인은 첫마디부터 딱지를 놓았다. 하지만 김삿갓도 그 정도에서 물러날 만큼 만만한 인물은 아니었다. 그는 대뜸 양반 타령을 하며 맞섰다. 어르신께서는 점잖은 양반분 같으신데 저도 행색이 이래서 그렇지 뼈대 있는 양반 가문 출신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양반이라는 소리에 노인은 다소 주춤하는 기색이더니 갑자기 실눈을 뜨고 김삿갓을 쳐다보았다. 자네가 양반이라고? 그럼 행실도 양반다워야 할 게 아닌가? 예? 제 행실이 잘못되었는지요? 양반이라면 우선 어른을 보았을 때 큰 절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시골 촌구석에서 양반이랍시고 행세하는 노인은 그야말로 권위주의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김삿갓은 노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못 이기는 척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이제 큰 절까지 드렸으니 저를 재워주시는 겁니까? 하지만 노인은 손을 휘저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누가 재워준다고 했는가? 나는 다만 자네에게 양반의 예법을 가르쳐 주었을 뿐일세. 눈꼴 시린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체면 불구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큰 절까지 했는데도 소위 양반이라는 늙은이는 여전히 재워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추운 겨울날 어떻게든 찬바람을 피해서 자야겠기에 노인에게 정중히 말했다. 아직도 저를 양반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 그럼 제가 시를 한 수 지어 올리겠습니다. 김삿갓은 곧바로 시 한 수를 지어 노인에게 주었다. 그대가 양반이면 나도 양반이라네. 양반이 양반을 몰라보니 양반은 무슨 양반인가? 조선에선 3가지 성씨만이 양반인데 그 중에서도 김의 김씨가 으뜸 양반이지. 나는 천리 밖에서 찾아온 손님 양반이고 그대는 팔자주와 부자가 된 양반이라네. 그런데 부자 양반이 진짜 양반을 싫어하니 손님 양반이 주인 양반의 면모를 알만하구나. 양반 행세를 하는 시골 노인을 신랄하게 비꼰시었다. 하지만 노인이 이 시의 뜻을 알 리가 없었다. 노인은 시를 받아들고 머쓱한 표정을 짐짓 김삿갓을 나무랐다. 이 사람아, 누가 시를 지으라고 했는가? 여하튼 나는 양반이든 쌍놈이든 얼굴 모르는 위인은 집에 들이지 않으니 그리 알게. 이렇게까지 인정이 야박한 노인네는 처음이었다. 이쯤 되고 보니 김삿갓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었다. 더 이상 사정해 보았자 노인네 집에서 잠을 자기는 그른성 싶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노인네를 한번 골려주어야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마침 개구멍에서 개 한 마리가 기어 나오고 있었다. 김삿갓은 그 개를 보자 얼른 달려가서 넙죽 절을 했다. 그러자 노인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김삿갓이 능글맞게 대꾸했다.
방금 전에는 아들 양반에게 큰 절을 올린 것이고 지금은 아버지 양반에게 큰 절을 올린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김삿갓은 총총히 자리를 떠났다. 노인은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길길이 날뛰며 김삿갓의 뒤를 쫓아갔다. 김삿갓은 노인이 개가죽으로 만든 털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일부러 개에게 절을 했던 것이었다. 노인을 개자식으로 취급했으니 격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식욕도 점잖게 다스려야. 사람인 이상 식욕과 성욕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밥을 얻어먹으면서 조기구이가 올라올 정도면 성찬이라 할 수 있는데 김삿갓은 더 큰 조기를 먹으려고 그 와중에 꾀를 냈다. 김삿갓이 충청도 지방을 지날 때 소씨성을 가진 선비집에 들르게 되었다. 소선비는 책을 많이 읽어 한문에 박식했고 한시를 잘하는 사람을 무척 좋아했다. 김삿갓 역시 시에 능했기에 처음부터 소선비에게 대접을 잘 받았다. 어느덧 점심때가 되어 김삿갓은 소선비와 함께 점심상을 받게 되었다. 상 위에 오른 요리는 먹음직한 조기구이였다. 물론 두 사람이 먹기 좋도록 한 마리씩 따로 접시에 올려져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소선비의 조기가 더 커 보였다. 그걸 보자 김삿갓은 큰 조기를 먹고 싶었다. 그래서 잠시 생각하다가 한 가지 꾀를 냈다. 소선비, 우리가 통상 식사할 때는 밥을 왼쪽에 놓고 국을 오른쪽에 놓고 먹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오늘 밥상에 올라온 생선은 어디에 놓고 먹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소선비는 처음 듣는 말이었기에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다. 생선이야 어디에다 놓고 먹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지만 지금까지 김삿갓과 여러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보통 사람이 아니니 필시 무슨 까닭이 있어 그런 질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리면 자신의 체면이 깎일 것 같아 조심스럽게 대답을 미뤘다. 소선비가 머뭇거리자 김삿갓이 다시 물었다. 생선을 어디다 놓고 먹으라는 법은 없으니 쉽게 생각하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선비께서는 성이 소씨죠? 그렇죠. 소자에 보면 고기 어자가 있죠? 그야. 소자에 보면 고기 어자가 어디에 있죠? 그야 왼쪽에 있죠. 한문 박사가 그것을 모를 리 없었다. 하하하, 그렇죠. 김삿갓은 거기까지만 말을 하고는 웃기만 할 뿐 다음 말을 잇지 않았다. 뭔가 골똘히 생각하던 소선비가 역시 크게 웃으며 오른쪽에 있던 생선 접시를 왼쪽으로 옮겨 놓았다. 하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선비가 왼쪽으로 옮긴 접시에는 작은 조기가 들어있었다. 자신이 작은 것을 먹겠다는 뜻이었다. 다 드시고 모자라면 조기를 더 내오라 할 테니 마음껏 드십시오. 소선비는 큰 생선을 먹고자 하는 김삿갓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말했다. 자칫 추하게 보일지 모르는 식탐을 애써 참지 않고 점잖게 유머로 다스리는 김삿갓이 소선비는 부럽기만 했다. 두 사람은 통쾌하게 한바탕 웃은 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계속했다.